아메리카에 첫 인류가 들어선 것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약 3만 년에서 13,000년경 시베리아에 살고 있던 몽골 계통의 사냥꾼들이 매머드를 쫓아 얼어붙은 베링해를 건너 알래스카로 넘어간 것을 그 시작으로 보는데요. 이를 베링해 이동설이라 하지만 요즘에는 유럽에서 살던 사람들이 빙하기에 대서양을 건너 왔다거나 남태평양에 살던 아시아계 종족들이 바다를 건너 남아메리카에 도착했다는 주장도 펼쳐지고 있으며 이 주장 또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려진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노르웨이인인 바이킹 붉은머리 에리크가 아메리카 북동부 해안에서 그린란드를 발견하였고 그의 아들 에릭슨이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하여 지금의 뉴펀들랜드 지역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로 전해지다가 랑스 오 메도스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후 노르웨이인들은 이곳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1492년 콜럼버스의 항해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에 아메리카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금을 찾기 위하여 남아메리카로 몰려들었고 그들은 원주민을 강제로 부리고 노예로 팔기도 하면서 스페인은 16세기 최고의 강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렇듯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통하여 엄청난 이익을 거두자 영국도 서서히 새로운 대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1583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허락하에 월터 롤리가 항해를 시작하여 도착한 곳이 버지니아로 여왕의 별명을 따서 이곳은 버지니아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07년에는 스튜어트 왕조의 제임스 1세로부터 식민지 건설의 권리를 받은 회사가 금을 찾으려는 100여 명의 영국인들을 버지니아 북쪽에 이주시켰는데 그곳은 제임스 1세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 타운으로 부르게 됩니다. 1620년이 되었고 영국 국교회의 탄압을 받고 있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버지니아의 북쪽 매사추세츠 지방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출항했던 곳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플리머스라 부르기로 하였죠. 새로운 이주민들은 원주민들에게 옥수수 재배법 등 농사법을 배우며 플리머스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18세기 중반에 이르면 버지니아, 제임스타운, 플리머스에 도착한 사람들처럼 부를 쫓아 또는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온 사람들에 의하여 북아메리카에는 총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점은 뉴잉글랜드로 통칭되는 북부는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농업 대신 어업과 조선업, 무역이 발전했다는 것이고 남부는 따뜻한 기후를 바탕으로 농업이 발달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지리적 특징이 크게 볼 때 미국을 둘로 나누고 미국 정치를 양당제의 형태로 만든 구조적 원인으로 볼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남북전쟁이라는 내란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프랑스 역시 16세기 중반 뉴펀들랜드에 도착한 후 퀘벡과 몬트리올로 거슬러 올라가며 북아메리카 진출을 시작하였는데요. 1673년에 이르면 자크 마르케트의 탐험대가 미시시피를 따라 미국 남부에 도달하였고 루이 14세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루이지애나라 부름에 따라 영국과의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756년 프랑스 인디언 동맹군과 영국군의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벌어졌는데 1760년 영국의 승리로 전쟁은 끝났으며 1763년 파리 강화회담을 통하여 프랑스는 미시시피 동쪽 영토 대부분을 상실하였고 영국이 북아메리카의 우선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의 전쟁을 통하여 엄청난 빚을 지은 영국은 식민지인 미국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이를 탕감하려 하였는데 당연히 미국은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결국 1773년 영국이 북미 지역에서 동인도 회사의 차 매매를 허가하자 이에 반발한 미국인들이 보스턴 항구에 실려있던 차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는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영국은 보스턴 항구를 아예 폐쇄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고 미국 역시 1774년 제1차 대륙회의를 개최하고 영국과의 통상을 금지하며 강경하게 맞서게 되면서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775년 4월
렉싱턴 콩코드 전투를 시작으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해 5월 미국은 제2차 대륙회의를 개최하여 영국 출신의 노련한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식민지 연합군을 만들었으며, 1776년에는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자국의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1777년 세라토가 전투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이 승리로 미국의 승리를 확신한 프랑스가 개입하였으며,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식민지군을 지원하게 되면서 미국은 승리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81년 10월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이 항복하면서 전쟁은 종료되었고, 1783년 파리에서 조약이 체결되어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조건 없이 승인하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위협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독립을 얻어낸 미국에게 시급한 문제는 연방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독립전쟁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강력한 연방 정부가 구성될 경우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각주의 자율성 또한 해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는데, 치열했지만 민주적인 토론 끝에 결국 연방 헌법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1776년 독립을 선포한 지 13년 만에 진정한 미국이 출발하게 된 것이었죠. 이제 연방정부가 구성되었지만 문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관계였습니다. 연방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연방정부의 힘을 최소화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지요. 전자를 연방파라 하고 후자를 민주공화파라 하는데, 연방파의 대표적 인물이 알렉산더 해밀턴이며 민주공화파의 대표적 인물은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대립이 향후 미국 양당제의 모체가 되지요. 유럽에서 19세기가 되면 프랑스 혁명의 결과 나폴레옹이 등장하여 전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은 전쟁이 발생하면 멀리 떨어진 루이지애나를 관리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였고, 미국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나폴레옹과 협상하여 1803년 광대한 땅 루이지애나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나폴레옹 전쟁에서 프랑스는 패배하였고, 그 결과 유럽에서 빈체제를 통하여 프랑스 혁명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독립을 추진하던 라틴 아메리카 역시 독립운동이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라틴 아메리카의 무역을 독점하는 데 불만이 있었던 미국은 1823년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가 멀로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지는 일에 간섭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죠. 당시 미국이 유럽에게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어쨌든 멀로 독트린은 미국이 더 이상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1830년에는 인디언 추방법이 제정되어 인디언들이 보호구역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멕시코와 분쟁이 있던 텍사스가 독립을 선언하고 1845년 미국 연방에 가입함에 따라 이듬해 미국 멕시코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에 따라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등을 획득하며 독립할 시기 3배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 미국의 팽창을 가능케 한 사상적 배경이 있는데요. 바로 1845년 칼럼니스트 존 오설리반이 발표한 명백한 운명 이론입니다. 미국은 신의 은총을 받은 나라로 자신들은 미국식 민주주의와 문명을 열등하고 야만적인 곳에 보급하여 그들을 계몽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었죠. 이는 서부 진출을 넘어 타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가진 미국에게 시급한 문제는 이 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1825년 처음 이리 운하가 만들어졌는데, 운하로 인하여 화물의 운송비와 시간이 절약되자 다른 운하들도 건설되었고, 운하 주변에는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산악지대를 통과하기 힘들었던 운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830년에 처음 철로가 건설된 후 이후 10여 년간 수천 킬로미터의 철도도 건설되었죠. 1869년에는 대륙횡단 철도마저 개통되면서 미국인들은 이제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10일이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미국은 전국 곳곳에 철도가 생기고 주변의 도시들이 성장하면서 세계 최고의 공업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는데, 이렇듯 미국의 교통혁명은 미국 역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북부와 남부가 서로 다른 산업이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후의 차이, 즉 북부의 차가운 공기는 농업을 발전시키지 못하였고, 그 결과 북부는 자연히 공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에 반하여 남쪽의 따뜻한 기후는 남부에게 목화를 비롯한 면방직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제는 남부의 런화 공장에서는 흑인 노예가 필수적이었는데 반하여 북부의 공업지대에서는 흑인의 값싼 노동력과 생산된 물건을 사줄 수요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제 노예 해방이라는 인권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운,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남북의 경제 패권 쟁탈을 위한 내란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북전쟁이 발생하기 전 노예제 존폐의 문제가 결론에 이르지 못하자 결국 그 결정권은 각 개별주에게 돌아갔는데, 1860년 노예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링컨이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실 링컨은 노예제를 유지해서 연방을 지킬 수 있다면 노예제를 유지할 것이고, 노예제를 폐지해서 연방을 지킬 수 있다면 노예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연방 우선주의자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링컨의 당선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남부 7개주가 연방에서 탈퇴해버렸기 때문에 연방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연방 정부로서는 이제 전쟁을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1861년 4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섬터 요새에서 첫 포성이 울린 후 남북전쟁은 시작되었는데, 1863년 링컨이 노예 해방선언에 서명하고 50만 명의 노예들이 도망치면서 남부의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북부는 수많은 노예 출신 군인과 노동력을 획득하였죠. 따라서 노예 해방선언은 북부가 남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863년 7월 남북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게티스버그 전투가 벌어졌고, 여기서 남부가 패하면서 남부군은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1865년 3월 재선에 성공한 링컨이 취임 연설을 하자 더 이상 미국 청년들의 피를 보고 싶지 않았던 남부군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은 부하들의 계속되는 결사항전 요청을 거부하고 북부의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하였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을 통하여 각자의 주가 만약 자신들의 이익에 반할 경우 연방에서 탈퇴하고 독립을 선언하며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한 결과를 얻었는데, 향후 미국이 강력하면서도 통일된 힘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남북전쟁의 숨겨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남북전쟁으로 이데올로기를 통일하고 전국을 촘촘한 교통망으로 정비한 미국을 세계 제1의 공업생산국으로 만들어준 활용점정은 바로 제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인데요. 그의 발명품은 밤에도 공장을 환하게 비추고 기계도 돌리며 미국의 무서운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00년에 이르면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공업 생산 국가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지 과학자였을 뿐이었던 에디슨이 발명에만 몰두하고 그 결과물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게 만든 사람이 JP 모건이라는 점입니다. JP 모건은 남북전쟁 때 회사를 만들어 엄청난 부를 쌓은 자본가로 에디슨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결과로 다시 한번 엄청난 부를 쌓은 인물이죠. 아울러 이 시기는 시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시장이 알아서 공급과 수요를 맞추어가며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애덤 스미스의 고정경제학이 미국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각 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었고,
되었고, 그 결과 금융의 JP 모건을 비롯하여 석유의 록펠러, 제철업의 카네기, 자동차의 포드 등 독점 기업들이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07년에 주가 폭락을 겪으며 공황도 발생하였죠. 이때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없었던 시기로 이 위기를 탈출한 것은 JP 모건의 자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JP 모건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4년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초기 미국은 중립을 유지하였는데 전쟁 비용이 필요했던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JP 모건 등 사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자 미국 정부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모든 금융기관이 교전국에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허락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독일은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었죠.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전쟁 비용의 절반 이상을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차관하였는데 그런 이유로 전쟁 후 미국은 영국에 대한 최대 채권국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영국과 미국의 패권은 교체되었습니다. 한편 명목상으로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있었던 미국이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이유는 1915년 루시타니아호 침몰, 1917년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침엄한 전보 사건 등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전쟁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이 지원한 국가들의 지불 능력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결국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고 독일은 패배하였으며 1919년 전쟁은 종료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피해국은 프랑스였기 때문에 그들은 거액의 전쟁 배상금을 받고 독일에게는 재건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영국은 프랑스가 파리 강화조약의 과실을 독식하며 유럽의 1인자로 거듭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미국 역시 최고 채권국으로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후 질서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죠. 그 결과 1920년 미국을 제외한 채 독일에게 엄청난 전쟁 배상금이 결정되었고 이후 독일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경제가 마비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케인즈는 독일의 구매력을 되살려야 영국 경제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전쟁 배상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독일에게 돈을 빌려주며 숨통을 틔워주었고 그 결과 독일은 본토의 산업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1920년대 후반이 되면 공업 생산량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앞서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패권은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미국의 자본가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에 투자하며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요. 이렇게 호경기가 지속되자 월스트리트는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문제는 초과된 공업 생산력을 뒷받침해줄 수요가 공급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팔리지 않는 물품과 원료가 쌓이게 되고 노동자, 농민의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부터 공업 생산량이 더 이상 늘지 않는 등 경제의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1929년 10월 24일 마침내 대공황이 시작되었죠. 상점과 공장에는 팔리지 않는 물건이 한가득이었지만 거리에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공장은 멈추었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찾아 헤맸죠. 그리고 그 공황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을 등에 업고 경제를 재건하려던 유럽은 치명타를 입었고 그 결과 무역량이 줄며 세계 경제는 더욱더 깊은 불황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32년이 되면 영국이 영연방 국가들을 묶는 파운드 블록을 만들어 블록 내에서만 자유무역을 허용하고 다른 나라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자신들만 공황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 프랑스, 독일에게도 각자의 블록을 형성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움직임들은 또 다른 전쟁을 암시하는 행위들이었죠. 그중 특히 변변한 블록이 없었던 독일은 1930년대 중반에 독일 제국의 부활을 제시한 히틀러의 나치당에게 권력을 주었고 이후 나치당은 전체주의를 이용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모조리 차단하며 침략 전쟁을 일으켜 공항에서 탈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되지요.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 개전 2주 만에 폴란드가 점령된 것을 시작으로 1941년에는 사실상 영국과 소련을 제외한 유럽 전체가 독일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전쟁 초반 미국은 또다시 중립을 유지하였는데 미국 역시 공황이 깊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 8월 대서양 헌장을 발표하며 미국이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때마침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습격하였는데 미국은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본의 동맹이었던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미국은 드디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군수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멈춰졌던 모든 공장이 가동되었고 물자와 인력이 총동원되면서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참전 이후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였는데 드디어 미국은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히틀러가 자살하면서 독일은 항복하였고 유럽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은 종료되게 됩니다. 한편 아시아 전역에서는 미국이 1945년 4월 오키나와 상륙작전에 성공하여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지만 일본이 이를 거절하자 그해 8월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전쟁이 종료되었죠.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미국에게 당면한 문제는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던 동유럽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그 세력을 서유럽으로 넓혀가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여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모든 나라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며 유럽에서의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였죠. 트루먼 독트린 발표 3개월 후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마셜 플랜을 발표하여 유럽을 재건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1949년에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이듬해 한국전쟁마저 발생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이곳에서도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야 했는데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자국의 군정하에 있던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방패막이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일본 정책을 수정하였고 그 결과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의 일원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아울러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의 공산주의를 저지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였는데요. 하지만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을 통하여 아시아에서 이미 수많은 희생을 치렀는데다 베트남 전쟁에서도 자국의 청년들이 죽어나가며 피해가 계속되자 미국 내에서 반전 평화운동이 활발히 일어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닉슨 대통령은 1969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여 대외 간섭을 줄이는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이 되면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하였죠. 한편 1970년대에는 오일 쇼크로 인하여 중동이 미국의 새로운 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1985년에는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개혁개방 정책 노선을 견지하며 소련을 변화시켰는데요. 그 결과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의 위성 국가들도 독립을 선언하며 소련이 해체되었고 그렇게 냉전은 종식되었습니다. 냉전이 종식되어 공산 세력이라는 적을 상실한 미국은 1990년대 걸프전, 2000년대 이라크 전쟁 등 주로 중동 국가와의 대결을 통하여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였는데요. 2010년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급부상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대립을 통하여 자국의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들어서며 미국은 새로운 선택을 하였고 지금의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또 다른 대중
대중국 정책을 준비하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싸움이 2020년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미국 역사 개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